네, 성장주에 들어가는 섹터 얘기와 더불어서 FOMC 이후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 진단해보고 전망해보는 시간 지금부터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베즈 영업팀 염승환 부장과 나눠보겠습니다. 부장님 나와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성장주들이 다시 움직이는 듯합니다. 부장님, 적극적으로 성장주들을 봐야 할 타이밍이 온 걸까요? 사실 뭐 지난주부터 봤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는 타이밍은 네. 약간 뭐 오늘도 물론 이제 인터넷 대표주들이 뭐 급등하면서 좋은 분위기인데 약간 이제 성장주들이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 버렸잖아요. 갑자기 이제 미국의 금리가 예상과 다르게 막 급락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에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물가 지수에 대한 부담감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시장은 어쨌든 이제 하반기에는 물가 안정화될 거다. 이거를 이제 기정사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전에는 사실 뭐 연준이 아무리 뭐 인플레가 일시적입니다, 일시적입니다 외쳐도 그냥 이제 믿어주질 않았죠, 사실 시장이. 네. 예, 뭐 양치기 소년 같은 느낌을 들었는데 이제는 뭐 이 양치기 소년의 말을 다 믿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안정감을 찾았고 한국의 뭐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이제 성장주로 매수가 쏠리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성장주가 범위가 되게 넓어요. 그러니까 네. 뭐냐면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 게임, 인터넷 이런 뭐 아니면 바이오, 오늘 바이오 좋은데 이런 기업들도 물론 포함이 돼 있지만 또 한 축은 우리 한국을 또 대표하는 그 삼성전자 중심으로 한 뭐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섹터들인데 이쪽은 여전히 좀 그 부상이 못 되고 있는 게 아무래도 하반기에 이거 좀 실적 꺾이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우려감들 때문에 시장에서는 지금 성장주로 좀 인지를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삼성전자나 2차 전지 같은 기업들은 분명히 성장주 섹터에 좀 속해 있고 주가도 거의 지금 한 1월 초에 고점 찍고 지금 거의 한 5개월 지난 것 같아요. 삼성전자 고점 찍고 나서 밀린 게. 그래서 5개월 동안 좀 기간 조정 충분히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면 이제 와서 뭐 네이버, 카카오를 좀 쫓아가는 건 당연히 아니기 때문에 성장주 내에서도 좀 못 오른 그런 기업들이 있다면 좀 편입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성장주들이 어쨌든 지금 당분간 그 금리에 대한 우려감을 해소한 건 사실이니까 6월 달은 좀 굉장히 좋은 흐름이 저는 좀 나올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그렇다고 이제 이제 경기 민감주는 안 갑니다. 이렇게까지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네. 시장이 계속 거기서 돌고 돌거든요. 요새 포스코나 뭐 롯데케미칼 같은 경기 민감주도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도 좀 쌀 때 잡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은요 뭐냐면은 뭐 남들 다 좋다고 해서 그냥 쫓아가는 것보단 안 좋은 거 좀 갑자기 주가가 좀 급락하거나 좀 안 좋은 시그널이 나와서 빠지는 그런 대표적인 기업들을 사실 그냥 저가에 한 1, 2주 분할 매수하시면 되게 어떻게 보면 좀 표현이 그렇지만 너무 쉽게 수익이 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순환매가 돌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걸 역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죠. 올라가는 거 쫓아가고 내려가는 거 밑에 손절하고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너무 뭐 그러니까 저도 성장주에 좀 더 방점을 두지만 경기 민감주라고 해서 뭐 버리자는 게 아니라 지금 좋은 가격에 온 경기 민감주도 담아보자. 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올라가는 거를 보면 버티는 것보다 더 빠르게 회복이 될 수 있을 것만 같은 네. 느낌이 들어서 저희가 전략을 짤 때 많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돌고 있는 장세다 보니 타이밍을 기다리자, 내 차례를 기다리자라고 조금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성장주 내에 들어가는 뭐 대표적인 섹터 앞서서 말씀해 주셨는데 뭐 미국도 그렇고 이미 바이오주들도 지난주부터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죠. 헬스케어 이쪽도. 네. 네. 그러니까 바이오주들이 네. 사실 오늘 그 한 가지 그 좋은 뉴스가 나왔잖아요. 셀트리온이 네. 그 임상 3상 결론적으로 이제 공시를 읽어보니까 유효성을 입증했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미국의 FDA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아직 최종 관문은 남아 있지만 일단 데이터가 워낙 잘 나왔기 때문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다만 아쉬운 게 이제 뭐냐면은 이런 것들이 좀 빨리 좀 나왔으면 그래 네. 좋았을 텐데 좀 그러니까 타이밍상으로는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점점 이제 그 약화되고 있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이제 파급력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저는 셀트리온 자체가 이게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이오시밀러 그동안 어떻게 보면 복제약을 만들던 회사인데 어쨌든 이제 치료제까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레퍼런스를 확립했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다른 또 신약 개발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질 수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좀 좋은 뉴스가 나왔다. 그리고 바이오주들이 어쨌든 이런 기폭제가 뭔가 있어야 올라가는데 네. 그 형님인 셀트리온이 이렇게 딱 자리를 잡아줬기 때문에 당분간 바이오도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위주로 좀 갔지만 지금 못 오른 성장주에서 대표적인 게 뭐 작년에 사실 BBIG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지금 가장 못 오른 게 게임하고 어떻게 보면 게임하고
이쪽 이제 뭐 2차 전지, 배터리 이쪽인데 네. 이들 기업들도 어쨌든 훈풍이 불 것 같고 거기다 바이오까지 지금 움직여줬기 때문에 당분간 성장주들의 좀 시장 주도 현상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게임주 얘기를 해주셨는데 성장주 안에 게임주 당연히 들어가고 지난번 출연 때 6월 공략 업종으로 게임주를 꼽아주셨습니다. 최근에 뭐 넷마블도 신작 게임 이슈가 있는 것 같고 게임 업종 내 이슈와 함께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뭐 대표적인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게임 업종은 사실 이제 그 개별 기업마다 다 워낙 다르니까요. 이게 맞아요. 게임 출시 시작이. 네. 근데 이번에 가장 빨리 나오는 게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그 오딘이란 게임이 이제 6월 29일인가요? 아마 그날로 이제 나온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사실 게임주도 약했는데 카카오 게임즈 좀 올랐었어요. 그래서 신작 기대감이 있는데 그게 성공할지 안 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신작 출시 전까지는 기대감으로 올라가니까 출시 전까지는 보유하시되 다만 항상 이 공식이에요. 출시하고 나면 거의 다 빠져요. 맞아요. 네, 그래서 카카오 네. 게임즈 보유하신 분들도 6월 말 출시일로 다가갈수록은 뭐 다 팔자 그거보다도 일단 확인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50% 정도는 줄일 준비는 좀 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NC소프트가 지금 이번에 트릭스터 M이란 게임이 나와서 흥행에 성공을 했는데 리니지 M 가지고 논란이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슈가 좀 잠잠해졌고 여전히 매출 1, 2등 달리고 있고 거기다 블레이드 앤 소울 2라는 게임이 6월 말인 아니 날짜는 안 나왔습니다. 7월 중 늦어도 7월 줄에는 아마 나올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N소프트가 워낙 또 나오는 게임마다 히트를 많이 치니까 한번 기대감 가져보시고 주가도 좀 충분히 낮아져서 부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게임즈에서 가장 이제 하반기까지 볼만한 기업은 저는 펄어비스랑 컴투스 이 기업들 둘 다 거의 연말에 신작 게임이 나와요. 근데 지금 안 나오니까 주가가 그냥 밑에 그냥 이 밑에서 좀 눌려주는 네.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남들이 다 할 때 투자하시면 먹을 게 많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솔직히 그 펄어비스, 컴투스 이렇게 좋다고 얘기를 해도요. 별로 관심 안 가져요. 왜냐하면 어차피 안 갈 거 아니까. 근데 그럴 때 사야만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저는 꼭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6월 달은 사실은 6월 달에 지수가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하반기를 준비하는 장이에요. 근데 하반기에 확실히 뭔가 다가오는 그런 스케줄들이 있는 기업들 있죠. 모멘텀. 그런 기업들을 남들이 버리고 있을 때 사야 수익이 나지 남들이 알 때 쫓아가 봐야 이미 올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게임주가 거기에 저는 가장 적합한 섹터라고 보고 있고 그렇지만 연말에 나오는 게 펄어비스랑 어떻게 보면 컴투스니까 그 두 기업은 좀 긴 흐름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손이 안 가는 건 참 네. 맞아요. 죽어도 손이 안 가는데 일단 그런 거를 잘 활용해 보자라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게임 업종 얘기 저희가 들어봤고 지주사도 최근에 뭐 SK가 대표적이긴 합니다. 투자 회사로 좀 변모를 하고 있어서 네. 지주사도 성장주의 한 축으로 좀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주사도 네.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성장형 지주사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약간 경기 민감형 지주사가 있어요. 약간 성격이 다른데 성장형 지주사의 대표주자는 당연히 SK입니다. 그래서 네. 작년에 아마 아시겠지만 올해 1월에 성장주 랠리 보일 때 SK가 거의 36만 원까지 급등 나왔었거든요. 그때 배경이 수소, 그 다음에 바이오 이런 쪽에 이제 모멘텀이 각각 붙으면서 가다가 그 후로 주가가 부러져 버렸죠. 굉장히 성장주가 안 좋아지면서. 근데 이 경기 민감형 그 지주사의 또 대표 주자가 어디냐면은 현대중공업 지주예요. 산업재 다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건설기계 조선 갖고 있고 또 로보틱스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인프라 투자할 때는 그냥 무조건 거기에 또 맞아요. 정유주까지 갖고 있잖아요. 그 현대 오일뱅크까지. 그래서 경기 민감 그러니까 시장의 색깔이 왠지 경기 민감주 쪽으로 간다. 그럼 바로 그냥 현대중공업지주를 사셔도 돼요. 그 너무 복잡하니까 이것저것 사기는 그러셔도 되고 아니다. 이게 성장주가 좋다. 그럼 SK를 공략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최근에 SK 좀 올라왔잖아요, 바닥에서.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이 약간의 지주사마다 성격들이 다르니까 그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아무래도 단기적으로는 성장형 지주사가 좀 더 유리하겠죠. 시장 분위기 그러니까. 그래서 성장형 지주사에서는 SK뿐만 아니라 또 LG도 IT 계열사 많잖아요. LG 그다음에 하나도 예전에는 약간 경기 민감형이었는데 요새 하는 사업이 뭐죠? 그 바로 수소 사업도 하고 맞아요. 있고 태양광도 있죠. 거기다가 지금 우주항공 사업까지 뛰어들었기 때문에 성장형 지주사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경기 민감형 쪽에서는 아까 현대중공업 지주 말고 두산그룹이 있습니다. 두산도 역시 최근에 좀 빠졌는데 두산중공업 인프라코 이런 자회사들이 다 이 산업재 섹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잘 분리하셔가지고 지주사가 무조건 뭐 우리 한국에서는 할인을 많이 받긴 하지만 그렇지만 그 비상장 자회사들이 많은 기업들 같은 경우 굳이 할인 받을 이유는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각각의 특징들이 다 있어요.
그 무엇보다 저는 지주사를 지금 시장에서 좀 추천드리고 싶은 이유가 싸요. 많이 빠졌어요. 주가 부담 맞아요. 하방이 단단하기 때문에 별로 잃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그 경기 민감형 지주사는 좀 올라왔잖아요. 최근에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쪽보다는 성장형 지주사 이 3, 4에 대해서 좀 한번 비중 확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성장형 지주사 그리고 경기 민감형 지주사로 구분지어서 설명을 해주셔서 좀 쉽게 이해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석유화학 업종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최근에 뭐 말씀해주셨다시피 롯데케미칼 정말 많이 눌려 있는 네. 상황이고 금호석유도 뭐 외국계 증권사에서 투자 의견을 낮춰서 많이 이슈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국내 증권사는 반면에 뭐 피크아웃 논란에 대해서 상당히 또 일축을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석유화학 업종은 우리가 어떻게 기준을 잡고 봐야 돼요? 의견이 갈릴 때는? 그러니까 피크아웃이 네. 근데 이게요. 그 이번만 있던 게 아니라 제가 기억이 나요. 2016년도에 롯데케미칼이 거의 주가 2배 올라갈 때도요. 2018년 상반기에 피크아웃이 됐거든요. 실제로는. 네. 근데 2017년 초부터 계속 피크아웃이라고 계속 나왔어요. 그때마다 주가 빠졌는데 어떻게 됐느냐? 주가 고점을 뚫고 계속 올라가고 또 나오고 빠지고 또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그 사실 이제 충돌을 했는데 결국 피크아웃 논리가 나중에 무색해졌죠. 결국 나중에는 피크아웃 아니다라는 이제 그 공통점이 형성되니까 아니나 다를까 주가가 부러져 버렸죠, 사실은. 그러니까 모두가 한 방향을 볼 때는 사실은 그게 제일 위험해요. 그 역방향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는 석유화학에 대해서는 오히려 제가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이렇게 대립될 때 오히려 거기서 저는 기회가 생긴다고 보거든요. 근데 석유화학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주가 좀 오르긴 올랐지만 하반기에 대한 불안감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립이 되고 있는데 그 우려로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6월 달에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제 성향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남들이 이렇게 막 좀 안 좋게 얘기하는 거를 좀 저는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좀 보는 편이다 보니까 석유화학도 사실 저 별로 그렇게 안 좋게 봤거든요. 예전에는 다 좋다고 하길래 그냥 좀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최근에 외국계하고 우리 한국계하고 뭐 싸움도 있었지만 네. 공통적으로 어쨌든 하반기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너무 막 커지고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롯데케미칼 PER이 5배, 6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설사 피크아웃 논리가 있어서 실적이 정말 여기서 반토막 나더라도 PER이 10배입니다. 그래 봐야. 우리나라 평균 PER 13배인데 지금 롯데케미칼 그런다고 해도 10배고 그리고 그렇게 될 가능성도 솔직히 높진 않거든요. 실적이 반토막 날 가능성도. 그렇게 본다면 지금은 좀 저는 오히려 공포에 맞서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어서 네. 이게 주도주가 된다기보다는 한번 이런 좀 악재를 이용해서 좀 저가 매수하는 것도 하나의 좀 전략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나 뭐 만약에 좀 공매도에 타깃이 돼서 수급 부담이 존재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근데 그것 때문에 더 네. 빠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뭐 보셨잖아요. 네. 제가 그 5월 말에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뭐냐면 아 공매도 때문에 괜히 놀라가지고 주식비 좀 괜히 줄였다고. 그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네. 그러니까 5월 3일 전에 공매도 이제 나오기 전에 개인 투자자도 되게 공포심을 많이 가졌잖아요. 그래서 막상 빠져도 주식 못 사시고 더 빠질까봐 이제 두렵고 갖고 있는 것도 일부 손절하신 분도 계시고. 근데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공매도는 주가의 방향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공매도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 나중에 피크아웃이냐 아니냐 이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건 몰라요. 네. 근데 저는 제 논리는 뭐냐면 공매도 때문에 더 빠질 수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그 악재를 지금 먼저 당겨서 반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잃을 게 없다고 좀 보고 있어요. 그리고 설사 공매도 때문에 더 빠질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역으로 생각해서 이 피크아웃 논리가 악재로 보는 쪽이 틀려버리면 공매도 쇼커버링이 들어와요. 그럼 그때는 주가가 걷잡을 수 없이 폭등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공매도에 대해서는 저는 걱정하지 말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맞아요. 두산 퓨얼셀 보니까 5월에 수소 테마주들 정말 안 좋고 네. 공매도 물량 계속 나왔는데 지난주에 또 그렇게 그럼요. 테마를 타고 반등하는 거 보니까 아, 이 또한 지나가리 이걸 다시 한번 증명해주는 사례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는 또 FOMC라는 빅 이벤트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로는 뭐 말씀해 주셨다시피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또 많이 완화가 됐는데 FOMC 이후로 시장의 방향성과 전략에 대해서 마지막 좀 총정리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번 네. FOMC에 대해서는 뭐 이미 좀 많이들 노출이 돼서 네. 별로 그렇게 저는 큰 임팩트 있는 건 안 나올 것 같고 다음 달에 FOMC 의사록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테이퍼링에 대해서 논의를 했네 마네 아마 자료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파웰 의장만 뭐 연설을 하니까 거기에 관련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별 언급은 안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설사 한다고 해도 지금 당장 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차피 지금 일시적인 인플레라는 얘기를 계속했고 그다음에 파웰 연준의장이 제일 신경 쓰는 게 고용 지표입니다. 고용 지표가 아직까지는 만족스러운 좀 상황까지 오질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이번보다는 8월 달에 있을 그 잭슨홀 미팅이라고 있거든요. 세계 중앙은행들이 모여서 미팅을 하는 데인데 거기서 아마 테이퍼링이 좀 논의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FOMC가 지나면 그 불확실성 해소로 증시에 더 좋게 작용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많은 분들이 느끼시겠지만 미국의 금리가 사실 올라야 정상이에요. 지금 분위기에선 사실은. 근데도 금리가 자꾸 꺾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금리에 대한 부분들만 우리가 봤을 때 시장은 저는 굉장히 좀 빠르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결국에 지금 시장이 우리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연준도 뭐 얘기를 했지만 회복하는데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를 이제 시장도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느린 회복으로 좀 보면서 금리가 당분간 안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너무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혹시 뭐 그런 이슈 때문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빠지면 뭐 기회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업종은 성장주, 경기 민감주 저는 다 사자 이런 좀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거를 옳은 걸 사자, 뭐 이제 와서 카카오, 네이버 사자 이게 아니고 오히려 그런 기업들을 지금 막 흥분하잖아요. 그런 기업들보다는 지금 눌려 있는 뭐 삼성전자도 좋고 2차 전지 회사도 괜찮고 아까 게임주, 그 다음에 철강주도 많이 빠졌어요. 포스코 아니면 아까 롯데케미칼 같은 경기 민감주까지 좀 가격이 싸진 것들은 너무 성장이다, 민감이다 구분하지 말고 좀 나눠서 이렇게 포트에 분산해서 넣어놓으면 저는 뭐 6월 말이나 7월에는 또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한 고용 보고서가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미 연준의 긴축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할 부분이 없다라고 먼저 매크로 변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요. 이런 환경 속에서 국내 증시에서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 마지막에 키포인트로 정리해 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연부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즈 영업팀의 염승환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